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애먹었던, 거의 항소까지 막 계속했던 거여서 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질문 중에 대구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안 좋아질 때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광주가 계속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만 광역시 아파트들이 거의 지금 15억은 거의 다 넘겼잖아요. 34평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뭐 대구 수성구의 버머 SK뷰라든지 삼익비치라든지 부산의 삼익비치라든지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다 가격대가 확 올라왔는데 광주는 아직 9억 10억 언저리잖아요. 그럼 또 돈이 보기에 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광주시장은 원래 좀 쌌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돈이 돌 데 없으면 다시 오거든요. 주요 사이트들이 좋은 부동산들이 가격이 호가가 좀 빠질 때 그때가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포인트죠. 영원히 싸지는 건 없거든요. 네. 일단은 아시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부동산은 내 주관하에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들끓고 욕망하고 그 거래량이 굉장히 커질 때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흐름을 내가 알려면 굉장히 많이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모든 재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과일 가격이 어디가 더 싼지 비교하듯이 그 상대적인 비교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그 상대적인 평가를 내가 어떤 데이터 혹은 어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상대 비교를 더 정교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네. 비교 평가를 잘하는 게 네, 네.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아쉬운 투자였다고 볼 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눈물이 나거나 슬프거나.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부동산 공부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경매 공부 그리고 경매 학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때는 특히나 특수 물건, 뭐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어려운 물건, 뭐 유치권.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일반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빨리 가서 일반 매매 사기도 바쁜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경매 시장,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공부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실에 이제 경매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전에 경매를 처음 공부를 하면서 그 양평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정가가 한 7억 중반 정도였는데 3억 6천인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제 엄청나게 싸게 낙찰 받았다. 살 때부터 싸게 산 거예요? 네, 살 때부터 이제 거의 한 3회 유찰된 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물건도 법정지상권 물건이라고 해서 땅 위에 건물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소송을 한 2년 정도 해서 이걸 철거를 했어요. 실제. 경매 자체는 싸게 사는 어떤 수단이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감정가가 7억이고 낙찰가가 3억 6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 가격은 한 제가 5억 천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도 차익이 클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산 게 아니다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못 받고 실제 막 2년의 세월에 걸린 거에 비해서는 제 손에 쥔 게 한 4천, 5천만 원 정도 됐었나? 그것도 이제 뭐 작은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왜냐면 대출을 거의 90%를 받았었거든요. 그 에너지를 쓴 거에 비해서는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공부가 얕았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경매로 싸니까.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리고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는 거. 근데 감정가랑 시세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감정가가 큰 땅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팔고자 해도 그 가격에 사준 사람이 없으면 이 감정가라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결국엔 팔리는 가격이 시세가 되는 건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팔리겠어요? 소송을 하면서도 팔려고 애써봤지만은 보러 오는 팀이 뭐 진짜 한 달에 한 팀 있을까 말까. 아파트는 그 집을 내놓으면 보는 팀들이 많지만 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해서 사지 않는 이상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오로지 경매하면은 돈을 번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죠. 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타이밍,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사는 상품이 과연 뒤에서 사줄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황금성도 중요한 거고, 내가 시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애먹었던, 애먹었던 거의 항소까지 막 계속했던 거여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경험은 엄청 많이 쌓으셨겠네요. 그렇죠. A부터 Z까지 다 했죠. 철거까지 다 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런 투자처는 절대 피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좀 투자처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그런 건 없긴 한데, 이제 뭐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다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뭘 이렇게 가리시지 말고 잡다하게 일단 다 넣으세요. 세금 공부도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피할 거는 이제 많이 아세요. 유튜브에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많이 나왔으니까. 피할 거는 아니고 그냥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 같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쪽이요? 네네. 그러면 초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사회초년생분들께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손해보지 않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손해는 늘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워낙에 많아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재개발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로 가면은 사업이 멈춰져 버리는 사업장들이 많게 될 거예요. 특히나 초기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제 팁은 아닌데, 아실에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혹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구역도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구역이 이제 경매가 가끔 나옵니다. 리스크하죠. 리스크한데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 리스크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을, 프리미엄이 많이 얹어진 거를 사면은 혹시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프리미엄을 다 반납을 하고 그냥 오랜 시간 돈이 묶여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불광동이에요. 불광동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럼 불광동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냥 빌라를 살아야겠어요. 근데 빌라 값이 예를 들면은 뭐 2억 6천이래. 경매 나온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지만. 근데 정부의 내용대로 들어보면은 올해 6월 말까지 취득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래요. 이 구역에 물건을 사면. 근데 서울의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 사면 막 피가 4억, 5억, 일반적인 빌라도 그게 비싸니까 그 돈을 주고 살 돈은 없어요. 내가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면 이 구역은 현금 청산되지만 내가 실거주로서 빌라를 살 수는 있잖아요. 거주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하긴 하지만, 모든 건 리스크하긴 하지만은 다 현금 청산된다고 하면 이 구역에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에서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현금 청산자가 많이 생기면 사업성이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현금 청산에 대한 이 규제도 가능성이 풀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공공재개발 혹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에 어차피 살 거라면 이런 곳에 사도 괜찮겠죠. 그러면 똑같은 빌라를 선택하더라도 여기가 재개발로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현금 청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 동네에 빌라 사더라도 어차피 재개발 안 되면 안 되는 구역에 빌라 사는 거나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 사는 거나 봤을 때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재개발 구역에 지금 현재 빌라를 산다는 거는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사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때 내가 더 프리미엄이 갈까에 대한 의구점이 있겠지만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리스크를 다 떠나서. 중개사님이 입주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려주실 거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 세세한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엔 내가 산 가격이 꼭지점이냐 비싸냐 싸냐 이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의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그냥 정말 내가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빌라 한 채를 사더라도 이런 구역에 그냥 살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인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신축 빌라를 많이 사요. 요즘 보면 오피스텔이나. 근데 그 신축 빌라 전세 매매도 되게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기왕지사 신축 빌라를 사든 그냥 일반 빌라를 사든 간에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가격이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어느 구역이든 간에. 그러면은 가격을 최대한 적게 주고 살려면 결국엔 이 구역 내에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를 충분히 안고 사는 거나 아예 그냥 일반 빌라 사는 거나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혹시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께 네.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언 같은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은 멘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 책을 보고 초보자가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늘 내가 실천할 때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첫 실천을 할 때는.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월급쟁이 부자들 뭐 이런 모임이 됐든 멘토가 됐든 누구 한 명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결정적으로 뭘 실행하고자 할 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한테. 정말 이거 내가 좀 실행해도 리스크하지 않은지. 그게 내가 책과 강의만을 공부했을 때 두려운 거를 극복하게 해줘요. 그럼 그 사수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한 번 실행만 하고 내가 그 사이클을 한 번만 돌려보면 그 두 번째 때도 사수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멘토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익숙해지죠. 그 일들이. 두려움도 많이 극복되고. 그렇게 멘토를 각 분야마다 늘려놓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멘토를 잘 선정하고 두어 잘 쌀 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